당신이 그러고도 시험이야? 상견례에도 결혼식에도 참석 못하게 하고 고아 출신이라고 친정 없다고 무시하고 내 딸을 그동안 집안 식모처럼 부려먹었다면서요? 어디 할 말 있으면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1년 된 새댁 안정현이라고 합니다. 결혼 후 제게 아니 저희 이모에게 너무 기쁘고 좋은 일이 생겨서 함께 기쁨을 나누고자 글을 남깁니다. 재미있게 들어주세요. 저는 결혼 전부터 남편의 집안에 대해 이상한 점을 느꼈습니다. 시댁은 형제가 둘인데 큰아들인 아주버님이 이미 결혼을 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연애할 때도 상견례 자리에도 결혼식 날에도 큰 며느리인 형님의 모습은 볼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형님이 안 오셨어요? 그래, 큰애가 몸이 비실비실해. 시어머니께서는 매번 이런 식으로 얼버무리셨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에는 묘한 냉기가 서려 있었고 남편도 형수 이야기만 나오면 입을 꾹 다물곤 했습니다. 뭔가 숨겨진 사연이 있다는 것을 직감했지만 결혼 전이고 바쁘다 보니 깊이 물어볼 수는 없었습니다. 저희 집안은 부동산 개발 사업으로 꽤 안정적인 형편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일찍 돌아가신 후 어머니와 이모께서 힘을 합쳐 사업을 키우셨고 덕분에 저는 부족함 없이 자랐습니다. 시댁에서도 저희 집안의 경제력을 잘 알고 계셨고 그래서인지 시어머니께서는 저에게만큼은 유독 친절하셨습니다. 우리 예쁜 며느리 어서 와서 앉아. 우리 새아가가 좋아하는 망고 주스 시켜뒀으니 맛있게 먹으렴. 시어머니의 다정한 목소리가 오히려 어색하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상견례 때부터 느꼈던 그 과한 친절함이 마음 한구석을 불편하게 만들었지만 결혼을 앞둔 상황에서 괜히 문제를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결혼식을 올리고 일주일간의 신혼여행을 다녀왔습니다. 하와이의 푸른 바다를 보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만나보지 못한 형님에 대한 궁금증이 남아 있었습니다. 자기야, 우리 이제 시댁에 인사드리러 가야 하잖아. 응, 어머니께서 오늘 저녁 같이 먹자고 하셨어. 남편의 대답은 담담했지만 왠지 모를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시댁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형님을 뵐 수 있을까? 아마 계실 거야. 음식 준비도 해야 하니까. 남편의 짧은 대답 뒤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는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시댁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시어머니께서 환한 미소로 저희를 맞아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편 부엌 쪽에서 설거지를 하고 계신 한 여성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고개를 푹 숙인 채 묵묵히 설거지를 하는 그 모습에서 형언할 수 없는 슬픔이 느껴졌습니다. 형님, 인사드려요. 제가 인사가 너무 늦었죠? 작은 애야, 어서 와서 앉아. 주방에서 내가 할 일이 뭐가 있다고 거기에 있는 거니? 큰애는 뭐하고 있니? 빨리 차라도 내오지.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다정했던 저를 대하는 목소리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형님께서 천천히 몸을 돌리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시감에 사로잡혔습니다. 형님의 얼굴을 보는 순간 어디선가 본 듯한 느낌이 강하게 밀려왔습니다. 그 눈매, 그 코, 그 인매, 모든 것이 낯익었습니다. 네, 왔어요? 동서라고 부르면 되죠? 늦었지만 결혼 축하해요. 형님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한 눈빛 속에는 말할 수 없는 외로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형님, 처음 뵙겠습니다. 손아래니 말씀 낮추세요. 저는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형님께서는 손을 앞치마에 닦으시며 어색하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때 제 시선이 형님의 오른쪽 귀 옆에 머물렀습니다. 작지만 선명한 검은 점이 있었습니다. 그 점을 보는 순간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요동쳤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습니다. 저녁 식사 내내 시어머니께서는 저에게만 음식을 권하셨고 형님께는 마치 투명인간 취급하듯 아무런 말씀도 건네지 않으셨습니다. 형님은 식탁 끝자리에 조용히 앉아 거의 드시지도 못하고 눈치만 보고 계셨습니다. 형님, 이것도 드세요. 제가 반찬을 권하자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작은 아가, 걱정 말고 많이 먹으렴. 큰 며느리는 알아서 챙겨 먹을 거야.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형님께서는 고개를 더욱 숙이셨고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식사 후 시어머니께서 형님에게 설거지를 시키셨고 저는 거실에서 차를 마시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부엌 쪽을 계속 바라보았습니다. 형님께서 혼자 설거지를 하시는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자기야, 어머님은 형님한테 왜 저러시는 거야? 너무 심하신 것 같은데. 그게 말이야, 형수님은 고아 출신이야. 아무래도 친정이 없으니까 엄마가 좀 그러시는 것 같아. 남편의 목소리에는 미안함과 무력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사람을 저렇게 대하는 건 나도 알아. 하지만 어머니 성격 너도 알잖아. 형도 그 부분은 어쩔 수 없어 하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형님의 슬픈 눈빛과 귀 옆에 검은 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시감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다시 시댁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습니다. 어머니, 형님 계세요? 큰애는 왜? 무슨 일이라도 있니? 시어머니의 얼굴에 경계심이 떠올랐습니다. 아니요. 인사도 제대로 못 드렸고 형님과 차라도 한잔하고 싶어서요. 그럴 필요 없어. 큰애는 집안일로 바빠. 어머니, 그래도 저도 친해질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결국 저는 형님께서 장을 보러 나갔다는 말을 듣고 시장 앞에서 형님을 기다렸습니다. 얼마 후 낡은 옷을 입고 장바구니를 든 형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형님, 형님이 깜짝 놀라 돌아보셨습니다. 동서, 여기는 어쩐 일이야? 형님, 저랑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커피 한 잔 같이 먹고 싶어서 왔어요. 형님은 난처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셨습니다. 시어머니가 알면 큰일 날 것 같다는 두려움이 그 얼굴에 가득했습니다. 괜찮아요, 형님. 얘기하고 왔어요. 걱정 마세요. 저는 형님의 손을 잡고 근처 조용한 카페로 안내했습니다. 처음으로 형님과 단둘이 마주 앉았을 때 저는 더욱 강하게 느꼈습니다. 이 사람을 어디선가 본 것 같다는 느낌을요. 카페의 따뜻한 조명 아래 형님은 여전히 불안한 표정으로 주변을 살피더군요. 마치 누군가가 감시하고 있을 것만 같은 두려움이 그 눈빛에 가득했습니다. 형님, 편하게 계세요. 괜찮다니까요. 저는 형님에게 따뜻한 카페라떼를 권했습니다. 형님은 조심스럽게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그 손은 거칠고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집안일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동서,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어머님께서 아시면. 형님, 허락받고 왔으니 걱정 마세요. 그런데 저는 형님이 걱정돼요. 어머님께서 형님을 너무 힘들게 하시는 것 같아서요. 형님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아마도 오랜만에 듣는 따뜻한 말이었을 것입니다. 괜찮아.
이젠 익숙해. 이렇게 사는 게 오히려 마음 편해. 형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사람이 사람을 그렇게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형님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깊은 슬픔과 체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동서는 좋겠어. 든든한 친정이 있어서. 형님의 작은 목소리가 제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형님도 분명 어딘가에. 아니야. 나는 고아인데 뭘. 친정도 부모님도 없어. 형님은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랐고 23세 아주버님과 직장에서 연애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시댁에서는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아주버님이 워낙 고집을 부려서 결혼을 허락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 어머님은 내가 고아원 출신이라는 게 늘 마음에 안 드셨나 봐. 친정 없는 며느리라고 누가 뭐 해줄 사람도 없다고. 형님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어머님께서 형님을 그렇게 대하시는데 아주버님은 뭐라고 안 하세요? 남편은 착한 사람이야. 내 편을 들면 집안이 시끄러워지니까. 어머님 말씀을 거역하지 못했어. 그리고 직장일도 바빠서 집에 거의 없어. 일부러 늦게 들어오는 것 같기도 하고. 형님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결혼이라는 이름으로 한 사람이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형님, 그런데 뭐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형님은 정말 부모님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어요? 왜 그런 질문을 했는지 저도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형님의 귀 옆 검은 점을 볼 때마다 느껴지는 그 강한 기시감을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형님은 잠시 망설이시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아주 어릴 때 기억이. 형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형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내가 5살 때였을 거야. 엄마 손을 잡고 기차역에 갔던 기억이 있는데 역에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 엄마가 화장실에 간다고 한 것 같은데. 형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기다렸어. 한참을. 하지만 엄마가 안 온 것 같아. 영무원 아저씨가 울고 있는 나를 발견하고 경찰서로 데려갔고 결국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아서 고아원으로 가게 됐나 봐. 저는 숨을 죽이고 형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이름이라든지 그때 엄마가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나세요?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엄마 이름이 선아였나? 아니면 설아였나? 정확하지는 않아. 너무 어렸으니까.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최선아, 아니면 최설아. 그 이름은. 형님, 그리고 엄마에 대해 기억나는 게 더 있으세요? 엄마가 항상 세수시켜줄 때마다 우리가 똑같은 곳에 점이 있다고. 여기. 형님은 자신의 왼쪽 귀 옆을 가리켰습니다. 엄마도 여기에 점이 있다고. 우리는 점이 똑같네라고 하셨어. 그런데 그 기억은 너무 선명해서 고아원에 있을 때도 거울을 볼 때마다 이 점을 보면서 엄마를 생각했어.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제 심장은 터질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이모의 사진을 찾았습니다. 어머니와 이모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형님, 이분 혹시 아세요? 형님은 사진을 보시더니 몸을 떨기 시작하셨습니다. 커피잔이 흔들렸고 저는 얼른 잔을 받쳐드렸습니다. 이분은 누구셔? 이분은 저희 이모예요. 친정엄마의 언니시죠. 형님은 사진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손가락으로 화면을 확대하여 이모의 얼굴을, 특히 귀 옆에 검은 점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형님, 제 이모의 성함이 최설아예요. 우리 엄마는 최연아고요. 형님은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과 희망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최설아, 최설아. 네, 맞아요. 그리고 우리 이모는 30년 전쯤에 기차역에서 딸을 잃어버리셨어요. 형님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이야기예요. 이모는 그때 너무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셨대요. 이모부께서 사업 실패로 빚을 지고 혼자 도망가 버렸고 이모는 혼자서 어린 딸을 키우고 계셨죠. 그날도 일자리를 찾으러 기차를 타러 가시던 중이었대요. 형님은 말없이 눈물만 흘리셨습니다. 이모가 화장실에 다녀오시는 사이에 딸이 사라졌대요. 이모는 울면서 미치도록 찾아다니셨지만 결국 찾지 못하셨어요. 그 이후로 이모는 평생 그 죄책감을 안고 사셨어요. 그럼 혹시 형님, 그때 그 아이의 이름이 뭐였는지 아세요? 형님께서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내가 울기만 하고 말을 몇 달 동안 안 하니까 고아원에서는 내게 새 이름을 지어줬어. 원래 이름은 설 뭐였는데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 그럼 형님이 고아원에 들어간 건 언제였어요? 1995년 8월이었어. 내가 5살이란 것만 얘기했다고 원장님이 그러셨어.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모가 딸을 잃어버린 시기와 거의 일치했습니다. 형님, 저는 형님이 제 사촌 언니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형님은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과 희망, 그리고 믿고 싶지만 믿을 수 없다는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닐 수도 있잖아. 들을수록 일치되는 내용이 많잖아요. 이모랑 DNA 검사를 하면 돼요. 그럼 형님, 이모를 한번 만나보시겠어요? 형님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30년 동안 혼자였던 사람에게 갑자기 가족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희망은 오히려 두려운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정말 내가 그 아이라면 엄마는 나를 용서해 주실까? 내가 그 자리에서 엄마를 안 기다리고 울면서 돌아다니다 그렇게 된 건데. 형님, 아니에요. 이모가 그동안 얼마나 자책하시며 사셨는지 몰라요. 엄마 얘기로는 이모가 몇 년 동안 정신과 치료도 받으셨대요. 딸을 찾기 위해 사설탐정까지 고용하셨지만 결국 찾지 못하셨대요. 형님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소리 없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형님의 어깨를 안아드렸습니다. 카페 안에 다른 손님들이 저희를 쳐다봤지만 저희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형님, 제가 먼저 엄마와 이모한테 얘기를 전할게요. 그리고 형님이 준비되면 그때 만나시는 거예요. 천천히 하셔도 돼요. 형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곧장 친정엄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엄마, 정말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러는데 내일 이모랑 같이 시간 좀 내줄 수 있어? 무슨 일인데? 너한테 무슨 문제라도 생겼니? 아니야, 그게 아니라. 직접 만나서 얘기할게. 진짜 중요한 일이야. 다음 날 저는 엄마와 이모를 집으로 모셨습니다. 두 분 모두 제 심각한 표정에 긴장하신 듯 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니?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형님과 나눴던 대화를 천천히 말씀드리기 시작했습니다. 1995년 8월 기차역 5살 여자아이 귀 옆에 검은 점 기억하는 엄마 이름이 최선아 혹은 최설아라는 것 본인 이름에 설자가 있었던 것까지 이모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그게 정말이니? 이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모, 제가 직접 확인했어요. 아직 정확하진 않지만 제 생각엔
우리 형님이 그 아이인 것 같아요. 너무 많은 것들이 일치해요. 이모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으셨습니다. 엄마가 이모를 부축하셨고 저는 형님의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이 사람이 내 형님이라고? 어쩌면 내 딸일지 모른다는 거지? 이모는 사진을 떨리는 손으로 받아들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사진 속 형님의 귀 옆 그 검은 점을 발견하는 순간 이모는 목 놓아 울기 시작하셨습니다. 이모의 울음소리가 거실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30년 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슬픔과 죄책감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친정엄마도 눈물을 흘리시며 이모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언니, 진정해. 아직 확실한 건 아니잖아. 하지만 엄마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두 분이 진정하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한참 후에야 이모가 간신히 말문을 열었습니다. 내 딸 설아가 정말 살아있다는 거니? 설아요? 이모, 그게 정말 언니 이름이었어요? 그래, 김설아. 내 딸 이름이 김설아였어. 이모는 사진을 다시 들여다보셨습니다. 손가락으로 형님의 얼굴을 쓰다듬으셨습니다. 닮았어. 저 눈매, 저 코. 설아, 아빠를 닮았어. 그리고 이 점. 우리 모녀만의 특별한 점. 이모, 진정하시고 일단 DNA 검사를 해봐요. 그래야 확실하니까요. 그래, 그래야지. 당장 해봐야지. 내가 직접 만나봐도 되겠니? 제발. 이모의 간절한 눈빛을 보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님한테 먼저 연락해 볼게요. 하지만 이모, 형님은 지금 시댁에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게 무슨 소리니? 내 딸이 왜 힘든 시간을 보낸다는 거니? 이모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는 형님이 시댁에서 겪고 있는 일들을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이모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감히 내 딸을 그렇게 대했다고? 이모, 일단 DNA 검사부터 해봐요. 그 다음에. 아니야. 검사 결과가 나오든 말든 일단 내 형님을 만나봐야겠어. 내 가슴이 말하고 있어. 저 아이가 내 딸이라고. 다음 날 저는 형님께 조심스럽게 연락을 드렸습니다. 형님은 처음에는 망설이셨지만 결국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조용한 한정식 식당 룸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일찍 도착한 이모는 계속 손을 비비며 안절부절 못하셨습니다. 어머니와 저도 긴장한 채 문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문이 열리고 형님이 들어왔습니다. 수수한 옷차림에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들어오신 형님을 보는 순간 이모는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설아야. 이모의 떨리는 목소리가 방 안을 채웠습니다. 형님은 멈춰서서 이모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마주쳤습니다. 엄마세요? 형님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이모는 천천히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형님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자세히 들여다보셨습니다. 설아야, 엄마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모는 형님을 꼭 껴안으셨습니다. 형님은 처음에는 굳어 있다가 이내 이모의 품에서 와르르 무너지며 울기 시작하셨습니다. 엄마, 너무 보고 싶었어요. 미안해요. 30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저와 어머니도 눈물을 흘리며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울고 나서야 두 분은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설아야, 엄마가 너를 찾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니?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가 내 손을 놓쳤어. 엄마가 잘못했어. 미안해. 아니에요, 엄마.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제가 엄마를 더 꽉 잡고 있어야 했는데. 아니야,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5살짜리가 무슨 잘못이 있어. 다 엄마 탓이야. 두 분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다시는 놓칠까봐 두려워하는 것처럼. 식사를 하는 내내 이모는 형님의 얼굴을 보며 계속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형님도 이모의 손을 꼭 잡은 채 놓지 않으셨습니다. 엄마,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엄마는 너를 찾기 위해 살았어. 사설탐정도 고용하고 전국의 고아원을 다 찾아다녔어. 하지만 찾을 수가 없었어. 너무 미안해. 엄마. 그리고 너를 잃고 나서 엄마는 정신을 차려야겠다고 생각했어. 너를 찾았을 때 떳떳한 엄마가 되고 싶었거든. 그래서 동생이랑 힘을 합쳐서 사업을 시작했어. 밤낮으로 일했지. 너를 찾으면 더 이상 가난 때문에 고생시키지 않으려고. 친정엄마가 말씀을 이어받으셨습니다. 그래. 언니가 정말 악착같이 일했어. 나는 자본금만 좀 됐는데 언니가 모든 걸 해냈지. 그래서 지금은 우리 회사가 부동산 개발 분야에서 꽤 알아주는 회사가 됐단다. 형님은 놀란 표정으로 이모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럼 엄마가 회사 사장님이세요? 그래, 설아야. 엄마가 너를 위해 준비한 거야. 너를 찾으면 모든 걸 주고 싶었어. 이모는 형님의 손을 더욱 꼭 잡으셨습니다. 그런데 내 딸이 시집에서 그런 고생을 하고 있었다니. 엄마가 진작 찾았어야 했는데. 형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이제 만났잖아요. 그걸로 충분해요. 아니야, 충분하지 않아. 당장 그 집에서 나와. 도저히 내가 용납할 수 없구나. 하지만 엄마, 저는 결혼했어요. 남편도 있고, 남편이 너를 지켜주지도 못하는데 무슨 남편이야? 이 엄마가 다 해결해 줄게. 이모의 단호한 목소리에 형님은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이모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모, 일단 DNA 검사부터 해요. 공식적으로 확인을 해야 형님도 떳떳하게 친정을 찾았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 내 말이 맞다. 당장 병원 가자. 우리는 그날 바로 대학병원으로 가서 DNA 검사를 했습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했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이모는 하루도 빠짐없이 형님과 만나셨습니다. 저도 가능한 한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형님은 시어머니 몰래 이모를 만나셔야 했기 때문에 항상 조마조마한 표정이셨습니다. 설아야, 엄마가 궁금한 게 너무 많아. 그동안 어떻게 지냈니? 고아원 생활은 어땠어? 형님은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고아원에서의 외로운 시간들, 다른 아이들이 입양 가서 자신만 남았던 쓸쓸함, 그래도 착한 원장 선생님 덕분에 학교는 다닐 수 있었던 것,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살았던 이야기, 직장에 들어가서 남편을 만난 이야기. 이모는 형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계속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미안해, 설아야. 엄마가 너를 그렇게 힘들게 했구나. 아니에요, 엄마. 저는 괜찮았어요. 그리고 남편을 만났을 때는 정말 행복했어요. 처음으로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생겼거든요. 그러면 뭐하니? 죽도록 시집살이 하는데. 너 하나 지켜주지도 못하는데 뭘. 형님은 쓸쓸하게 웃으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저를 싫어하셨어요. 결혼식 날도 친정 없는 천하의 고아 며느리라고 창피하다고 하시면서 하객들 앞에서는 웃으시면서도 집에 오면 달라지셨어요. 세상에나 망할 할망구 같으니라고. 이모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드디어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99.99% 일치. 형님은 정말 이모의 딸이었습니다. 의학적으로도 증명된 모녀관계였습니다.
결과지를 받아든 이모는 형님을 꼭 껴안으셨습니다. 설아야, 이제 엄마가 너를 지켜줄게. 아무도 내 딸을 괴롭히지 못하게 할 거야. 엄마, 그 집에 가자. 이 엄마가 직접 말해줄 게 있어. 형님은 불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저도 걱정스러웠지만 이모의 결연한 표정을 보니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이모, 친정엄마, 형님, 그리고 저. 차 안의 분위기는 무겁고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이모는 당당하게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시어머니께서 문을 여셨습니다. 4명의 여자가 서 있는 것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시댁 앞에 도착했을 때 형님은 떨고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형님의 손을 꼭 잡아드렸습니다. 괜찮아요, 형님. 이제 우리가 있잖아요. 이게 무슨... 안녕하세요? 저는 김설아의 친모 최설아입니다. 이모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요? 설아가 누구? 되게 큰 며느리 말입니다. 이제는 제 딸 김설아입니다만 이모는 DNA 검사 결과지를 내밀었습니다. 30년 전 기차역에서 잃어버렸던 제 딸을 이제야 찾았습니다. 그런데 제 딸이 이 집에서 어떤 대우를 받고 있었는지 다 들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현관에 서서 우리를 막아섰습니다. 하지만 이모의 기세에 눌려 결국 물러서며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일단 앉으시죠.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톤 낮았습니다. 우리는 거실 소파에 앉았고 형님은 이모 옆에 바짝 붙어 앉았습니다. DNA 검사 결과지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아이는 제 딸입니다. 30년 전 잃어버렸던 제 딸이죠. 이모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사실이라고 해도 갑자기 쳐들어와서 따지는 경우는 뭡니까? 제가 안 따지게 생겼습니까? 어른이 되어서 어떻게 며느리를 몸종 부리듯 하고 상처 주는 말만 합니까? 큰 며느리를 왜 그렇게 대우한 겁니까? 이모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상견례에도 결혼식에도 참석 못하게 하셨다고요? 고아 출신이라고 친정 없다고 무시하셨다면서요? 제 딸을 집안 식모처럼 부려먹으셨다고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건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큰 며느리가 집안일을 돕는 건 당연하다고요? 이모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신 작은 며느리한테도 똑같이 시키셨습니까? 아니면 제 딸에게만 그러셨습니까? 친정이 든든한 작은 며느리에게는 친절하게 대하시면서 고아라고 생각했던 제 딸에게만 그렇게 하신 겁니까? 시어머니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때 안쪽 방에서 시아버지와 아주버님이 나왔습니다. 소란을 듣고 나오신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시아버지는 상황을 파악하려는 듯 우리를 둘러보셨습니다. 늦은 시간에 불쑥 찾아와 죄송합니다. 저는 여기 있는 설아의 친모입니다. 30년 만에 제 딸을 찾았습니다. 이모는 DNA 검사 결과지를 시아버지께 건넸습니다. 시아버지는 결과지를 찬찬히 읽어보시더니 놀란 표정으로 형님을 바라보셨습니다. 이게 정말입니까? 네, 의학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제 딸이 맞습니다. 아주버님이 형님에게 다가왔습니다. 여보, 이게 정말이야? 형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주버님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안도감과 미안함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잘 되었네. 정말 잘 됐어. 여보. 이모는 아주버님을 향해 날카로운 시선을 보냈습니다.
자네는 내 딸이 이 집에서 어떤 대우를 받는지 알고 있었나? 아주버님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나? 아내가 고통받는 걸 알면서도 가만히 있었다는 건가? 아주버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모는 다시 시어머니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사돈께서는 제 딸이 고아 출신이라고 깔보셨겠지만 이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야 큰 며느리 어머니라고. 최설아, 드림라이프 개발 대표입니다. 작년 매출 500억, 현재 진행 중인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만 3개. 혹시 강남역 인근 재개발 사업 들어보셨습니까? 저희 회사가 주도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드림라이프 개발은 업계에서 꽤 유명한 회사였습니다. 이미 저희 집안에 대해 잘 알고 있던 터라 더욱 놀라셨습니다. 그리고 제 딸 설아는 제 회사의 유일한 상속자입니다. 재산만 해도 부동산 포함해서 수백억은 됩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입술을 떨며 형님을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과 후회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제 제 딸이 친정없는 며느리가 아니라는 걸 아셨을 겁니다. 앞으로 제 딸을 어떻게 대하실 건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몰라서. 시어머니는 말을 더듬으셨습니다. 몰라서라고요?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건 그 사람의 배경과 상관없는 겁니다. 고아든 재벌가 딸이든 며느리를 인간적으로 대우하는 게 기본 아닙니까? 이모의 말씀에 시어머니는 할 말을 잃으셨습니다. 설아야, 짐 싸거라. 당장 우리 집으로 가자. 이모는 형님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엄마, 하지만은 없어.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필요 없어. 엄마 집에 가서 편히 쉬어. 잠깐만요, 어머님. 아주버님이 다급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장모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집사람을 제대로 지켜주지 못한 건 다 제 잘못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이 사람을 사랑합니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기회? 자네는 그동안 얼마나 많은 기회가 있었는 줄 아는가? 내 딸이 매일 부엌에서 혼자 설거지하고 시어머니한테 구박받을 때 너는 뭐 했어? 아주버님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비겁했습니다. 어머니 눈치를 보느라 직장일에 치이느라 변명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 없이는 못 삽니다. 형님이 아주버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여전히 사랑이 남아 있었습니다. 여보, 제발 날 떠나지 마. 내가 변할게. 우리 따로 나가서 살자. 더 이상 너한테 이런 고통 안 주게 할게. 이모는 냉소를 지으셨습니다. 따로 나가서 산다고? 그게 해결책이니? 자네 어머니가 내 딸한테 한 짓에 대한 사과는? 시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진심입니까? 정말로 잘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제 딸의 배경이 밝혀져서 두려운 겁니까?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보십시오. 진심 어린 사과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저 상황이 바뀌어서 당황하고 계신 거죠. 이모는 형님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설아야, 가자. 엄마가 너를 위한 좋은 곳을 마련해뒀어. 엄마, 잠깐만요. 형님은 이모를 말렸습니다. 그리고 아주버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당신 정말 변할 수 있어? 당연하지. 맹세할 수 있어. 우리 당장 이 집에서 나가자. 월세라도 얻어서 우리 둘이서 살자. 형님은 잠시 고민하시더니 이모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엄마, 저는
아직 이 사람을 사랑해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고 싶어요. 이모의 얼굴에 실망감이 스쳤습니다. 설아야, 엄마 알아요. 엄마가 저를 위해서 그러시는 거. 하지만 저는 결혼했어요. 그리고 남편을 믿고 싶어요. 친정엄마가 이모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언니, 설아 말대로 한번 기회를 줘보자. 대신 조건을 달아. 이모는 한숨을 내쉬고 사위를 쳐다보았습니다. 좋아. 한 달이야. 한 달 안에 독립해. 그리고 내 딸을 행복하게 해줘. 만약 한 달 후에도 내 딸이 이 집에 있거나 여전히 불행해한다면 그때는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어. 감사합니다, 장모님. 꼭 지키겠습니다. 이모는 시어머니를 향해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돈, 잘 들으세요. 이제 제 딸은 친정 없는 며느리가 아닙니다. 뒤에 든든한 친정이 있습니다. 제 딸한테 함부로 하시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저는 30년 동안 딸을 못 지켜준 것에 대한 죄책감이 큽니다. 이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제 딸을 지킬 겁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는 그날 그렇게 시댁을 나왔습니다. 집 밖에서 이모는 형님의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설아야, 힘들면 언제든 엄마한테 오는 거야. 알았지? 네, 엄마. 고마워요. 그리고 이거. 이모는 체크카드 한 장을 형님께 건넸습니다. 이건 내 명의로 만든 계좌야. 한도 제한 없어. 필요한 거 있으면 마음껏 써. 엄마, 이건 너무. 아니야. 30년 동안 못 해준 거 생각하면 이것도 부족해. 그리고 설아야, 내일 엄마 집으로 와. 너한테 줄 게 있어. 다음 날 형님은 이모 댁을 방문했습니다. 저도 함께 갔습니다. 이모는 형님을 서재로 안내하셨습니다. 설아야, 이제부터 너는 우리 회사 이사야. 네, 이사요? 그래. 나중에는 대표 자리도 물려줄 거야. 당장 일할 필요는 없어. 천천히 배우면 돼. 하지만 명의상으로라도 내가 이 회사의 공동 경영자라는 걸 세상에 알리고 싶어. 이모는 서류 뭉치를 건네셨습니다. 그리고 이건 내 이름으로 된 부동산 목록이야. 강남에 아파트 2채, 오피스텔 3개. 전부 내 명의야. 엄마, 이건 너무 과해요. 과한 게 아니야. 원래 내 거야. 엄마가 30년 동안 너를 위해 모은 거야. 이제 내가 가져야 해. 형님은 서류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정말 저를 위해 이렇게까지. 당연하지. 넌 내 딸이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내 딸. 그날 이후로 상황은 극적으로 변했습니다. 아주버님은 정말로 한 달 만에 독립을 했습니다. 회사 근처에 괜찮은 아파트를 전세로 얻어서 형님과 단둘이 사는 집을 마련하신 것입니다. 시댁에서는 매주 안부 전화가 왔습니다. 특히 시어머니의 태도가 180도 달라지셨습니다. 하지만 형님은 시댁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셨습니다. 신기하네. 사람이 이렇게 빨리 변할 수도 있구나. 형님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형님, 속상하시죠? 응. 결국 돈이었구나 싶어서. 내가 고아가 아니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뒤에 재력 있는 친정이 생겼다는 게 중요했던 거야. 하지만 형님, 이제 행복하시잖아요. 응, 맞아. 엄마도 찾았고 남편이랑 단둘이 살게 됐고 그리고 무엇보다 형님은 배를 쓰다듬으셨습니다. 임신했어. 이제 막 2달. 정말요? 축하해요, 형님. 응. 엄마한테도 아직 말 안 했어. 오늘 저녁에 말씀드리려고. 그날 저녁 형님이 임신 소식을 전하자 이모는 기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설아야, 축하해. 이제 이 엄마가 외할머니가 되는 거구나.
네, 엄마. 딸이면 좋겠어요. 엄마 닮은, 그래, 우리 설아 닮은 예쁜 딸이면 좋겠다. 그로부터 6개월이 흘렀습니다. 형님의 배는 제법 불러왔고 이모는 손녀를 기다리며 온갖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기방 꾸미기, 육아 용품 준비, 산후조리원 예약까지 이모의 열정은 대단했습니다. 언니, 너무 과하게 준비하는 거 아니야? 친정엄마가 웃으며 말씀하셨지만 이모는 아랑곳하지 않으셨습니다. 30년 동안 못해준 거 생각하면 이것도 부족해. 이제 손녀까지 생기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주고 싶어. 형님은 이모의 사랑을 받으며 행복한 임신 기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주버님도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퇴근하면 바로 집으로 돌아와 형님을 챙기고 주말에는 산책을 함께 다니셨습니다. 요즘 남편이 너무 잘해줘서 오히려 어색해. 라고 말하며 형님은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형님. 원래 이렇게 사셨어야 했어요. 저도 형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기뻤습니다. 예전에 그 움츠러들고 눈치 보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당당하고 밝은 표정으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시댁에서는 여전히 연락이 왔습니다. 특히 형님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는 시어머니는 더욱 자주 전화하셨습니다. 설아야, 몸조리 잘하고 있니?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 네, 어머님. 잘 지내고 있어요. 형님의 목소리는 예전과 달리 차분하고 담담했습니다. 더 이상 시어머니 눈치를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 그럼 산후조리원은 정했니?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거. 어머님, 친정엄마가 이미 다 준비해 주셨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전화를 끊고 형님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직도 적응이 안 돼. 그렇게 구박하시던 분이 이렇게 친절하시니까. 형님, 이제 형님은 다르잖아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응, 맞아. 이제는 엄마도 있고, 너도 있고, 그리고 곧 우리 딸도 태어나고. 형님의 얼굴에 행복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어느 날 이모는 저희를 모두 불러 모으셨습니다. 형님, 아주버님, 저와 제 남편, 그리고 어머니까지 이모 댁의 넓은 거실에 모두 모였습니다. 오늘 너희를 부른 이유가 있어. 이모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설아야, 너한테 정식으로 회사 지분 30%를 넘겨줄 거야. 엄마, 그건 아니야. 이건 원래 내 거야. 그리고 자네. 이모는 아주버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지켜봤어. 정말 많이 변했더군. 내 딸을 행복하게 해줘서 고마워. 아닙니다, 장모님.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부탁이 있어. 앞으로 절대 설아를 그렇게 혼자 두지 마. 내 딸은 30년 동안 충분히 외로웠잖아. 명심하겠습니다, 장모님. 이모는 우리 모두를 둘러보셨습니다. 가족이라는 게 참 신기해. 30년 만에 다시 만났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가족이야. 아니, 오히려 더 끈끈한 가족이 된 것 같아. 엄마가 이모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언니 정말 잘 됐어. 설아를 찾아서. 응.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이야. 그때 형님이 배를 움켜쥐셨습니다. 아야. 설아야, 괜찮아? 응, 괜찮아. 아기가 발차기를 세게 해서 우리 손녀가 벌써부터 나도 가족이야라고 표시하는 건가 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드디어 출산일이 다가왔습니다. 형님은 산부인과에 입원했고 우리 모두는 병원에 모였습니다. 이모는 진정하지 못하고 복도를 오가셨습니다. 언니, 좀 앉아. 설아가 잘할 거야. 응. 그래야 하는데 긴장돼서 못 있겠어. 몇 시간 후 분만실에서 아기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모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잠시 후 간호사가 나와서 축하드립니다. 건강한 여자아기입니다. 설아는요? 우리 딸은요? 산모도 건강하십니다. 곧 나오실 거예요. 이모는 주저앉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가 이모를 부축했습니다. 언니 축하해. 설아도 무사하고 손녀도 건강하게 태어났잖아. 얼마 후 형님은 회복실로 옮겨졌고 우리는 차례로 들어가 형님과 아기를 볼 수 있었습니다. 작고 예쁜 여자아기가 형님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설아야. 이모는 형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봐요. 우리 딸이에요. 그래. 우리 손녀구나. 정말 예쁘다. 이모는 아기를 조심스럽게 안아봤습니다. 그리고 아기의 작은 얼굴을 들여다보시다가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설아야 봐. 여기. 아기의 왼쪽 귀 옆에 작은 검은 점이 있었습니다. 이모와 형님,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세대까지 이어지는 특별한 표시였습니다. 엄마, 우리 셋 다 똑같은 곳에 점이 있네요. 그래. 우리는 특별한 가족이야. 그 점이 30년의 시간도 우리를 떼어놓지 못했어. 형님은 아기의 이름을 지으셨습니다. 희원이. 희망의 희, 소원의 원. 엄마의 소원이 이루어져서 태어난 아이니까. 희원이. 좋은 이름이다. 그날 밤 병실에는 가족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아주버님, 이모, 어머니, 저와 남편까지 모두가 작은 희원이를 둘러싸고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동서, 이 모든 게 꿈만 같아. 이게 다 동서, 아니 내 동생인 내 덕분이야. 정말 고마워. 형님이 저를 바라보며 활짝 웃었습니다. 만약 내가 나를 불러내지 않았다면, 만약 내가 이모를 연결해주지 않았다면, 나는 평생 혼자였을 거야. 언니, 이건 운명이었어요. 우리가 가족이 된 것도, 언니가 엄마를 다시 만난 것도, 고마워. 정말 고마워. 한 달 후, 형님은 이모가 예약해둔 최고급 산후조리원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댁을 방문하셨습니다. 아기 희원이를 시댁에 처음 보여주는 자리였습니다. 시어머니는 희원이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정말 예쁘구나. 어머님, 안아보시겠어요? 형님은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조심스럽게 희원이를 안으셨습니다. 설아야, 정말 미안해. 그동안 너한테 못되게 굴어서. 이제 지난 일이에요, 어머님. 아니야. 나는 정말 큰 잘못을 했어. 너를 내가 고아 출신이라고 깔봤어.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어.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너는 나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이야. 그 모든 고통 속에서도 견뎌냈고 이렇게 예쁜 딸까지 낳았어. 나는 내게 용서받을 자격도 없지만 그래도 미안하다는 말은 하고 싶어. 형님은 잠시 말이 없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도 이해해요. 어머님도 어머님 나름의 생각이 있으셨을 거예요. 이제 다 잊어요. 우리 희원이를 위해서라도 좋은 관계로 지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이모는 은퇴를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회사 대표 자리를 형님께 물려주었습니다. 엄마,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넌 내 딸이야. 충분히 할 수 있어. 그리고 엄마가 옆에서 도와줄게. 형님은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회사 일에 적응해 갔습니다. 타고난 성실함과 꼼꼼함으로 직원들의 신뢰를 얻었고 새로운 프로젝트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갔습니다. 저는 가끔 형님의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대표 자리에 앉아 있는 형님의 모습은 당당하고 자신감 넘쳤습니다. 형님, 정말 멋있어요. 그치?
나도 이런 내가 신기해. 몇 년 전만 해도 시댁 부엌에서 설거지하던 사람이 이제는 회사 대표라니. 형님은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요. 다만 기회가 없었을 뿐이죠. 고마워, 동서. 아니, 이제는 사촌 동생이라고 불러야겠다. 그래요, 언니. 우리는 웃음을 나눴습니다. 어느 가을날 이모는 온 가족을 모아 식사 자리를 마련하셨습니다. 형님 가족, 저희 부부, 어머니까지 모두 모였습니다. 희원이는 어느새 돌이 지나 아장아장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다 같이 모이니까 좋네. 이모는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30년 전 기차역에서 내 딸의 손을 놓쳤을 때 나는 세상이 끝난 줄 알았어. 매일 자책하며 살았지. 내가 더 잘 잡고 있었어야 했는데, 내가 화장실 같은 데 가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모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하늘이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줬어. 그것도 이렇게 기적 같은 방법으로. 내 사촌과 동서지간으로 만나서 우리가 다시 모녀로 만나게 되었잖아. 엄마, 설아야, 엄마는 정말 행복해. 너를 다시 만난 것도, 이렇게 예쁜 손녀를 본 것도, 내가 행복하게 사는 걸 보는 것도. 형님은 일어나 이모를 안아주었습니다. 저도 행복해요, 엄마.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만약 제가 형님의 귀엽점을 보지 못했다면, 만약 제가 용기를 내서 형님께 말을 걸지 않았다면 이 모든 행복은 없었을 것입니다. 동서, 아니 내 동생. 형님은 저를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평생 엄마를 못 만났을 거야. 내가 나에게 준 건 단순히 가족만이 아니야. 나 자신을 되찾게 해줬어.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 있게 해줬어. 언니, 저도 언니를 만나서 행복해요. 좋은 언니가 생겨서. 우리는 서로를 안았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남편이 말했습니다. 당신 정말 대단해. 형수님과 이모님을 연결시켜줬잖아. 그냥 느낌이 왔어. 뭔가 연결되어 있을 것 같다는. 운명이었나 봐. 아니면 하늘이 도운 거거나.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헤어져 있던 모녀가 이렇게 기적같이 재회하다니. 인생은 정말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가장 힘든 순간에 가장 큰 축복이 숨어 있고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가장 소중한 인연을 만나게 됩니다. 형님은 이제 더 이상 고아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어머니가 있고 든든한 가족이 있고 자신의 자리에서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항상 희원이가 있습니다. 귀 옆에 작은 점을 가진 세대를 이어주는 특별한 아이. 그날 밤 잠들기 전 저는 형님에게서 문자를 받았습니다. 동생아, 오늘 정말 행복한 하루였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들을 선물해줘서 고마워. 사랑해.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언니, 저야말로 고마워요. 좋은 가족이 되어줘서 사랑해요. 이렇게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30년의 이별 끝에 찾은 기적 같은 재회, 그리고 그 이후의 행복한 시간들. 앞으로도 우리는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살아갈 것입니다. 진정한 가족으로서. 때로는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이 가장 큰 축복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때로는 힘들고 외로운 시간을 보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견디다 보면 언젠가는 빛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설아 언니처럼, 이모처럼, 그리고 우리 모두처럼. 이 이야기를 읽으시는 모든 분들께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면 조금만 더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언젠가 기적 같은 순간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을 놓치지 않도록 마음의 문을 열어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족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과 위로가 되기를 바라며 이 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